자, 그 말씀은 157페이지. 하늘에 이제 정책을 보는 이론적 시각이 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이번에 다원주의하고 다음 페이지 상그라 선본에 엘리트론이 나올 거야. 다음 엘리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사회 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힘. 자, 정치인 파워 자체가 과연 이것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냐. 그래서 다수 이익 집단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다운주의예요. 이게 다운주의고, 아니야, 소수의 선량 엘리트한테 집중돼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엘리트 이론의 형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름과 이름 자체는 이제 권력 무역에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나중에 좀 배울 거예요. 그저 별도로 또 하나 정리할게. 간증 넘겨보시면은 쌍가루 4번에 조합주의라는 게 나와. 자, 이게 워낙 이제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만든 건데, 여기서 조합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쉽게 여러분들 묶음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묶음. 결합망이야, 결합체. 그럼 이건 뭐 어떤 결합체냐? 자, 여기 보자. 내가 조합을 결합체라 그랬죠? 근데 결합체는 누가 주냐? 정부가 주도합니다. 정부가 주도한 결합체야. 자, 여러분들 정부 조직 내부에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이 노사정위원회는 자, 정부가 있고 이 아래 여러분들 한국노총이 있고 이쪽에 경영자총연합회 경총이 있어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결합망이야. 근데 이 결합망을 만들면서 정부는 어떡하냐? 이들한테 이익을 대표할 독점권을 부여해. 한국노총한테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 자체를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경영자총연합회한테는 경영자들 자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독점적 이익 대표권을 부여합니다. 대신 정부 정책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조합주의예요. 그 조합주의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조합주의를 국가에서 공인받은 소수의 유력한 이익 조직들과 국가 사이에, 그 다음 나온 거 봐. 독점적 이익 표출과, 내가 좀 전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얘기했죠. 자, 대신 그러한 집단들한테 야, 정부 정책 따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정책 수능이 교환되는 이 집단 체계를 의미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건 좀 개념만 좀 이해해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근데 그럼 얘기해보자. 이 지금 얘기한 정부 주도의 결합망 결합체하고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정부가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이익 집단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 이걸 뭐라 하냐면은 거기 158페이지 아래 특징에 단일의 비경쟁적 계층적 질서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정부하고는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냅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낸다, 단일이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서로 이런 경쟁적 관계가 아니야. 정부의 통제하에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경쟁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층적 질서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특별한 논점이 없어요. 자, 그리고 160페이지 하단에 이제 정책 과정 파트가 쭉 나왔는데, 자, 정책 과정 자체는 이제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과정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과정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정책 이제를 형성하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평가 정결 완료, 이 과정이 나오고 이 과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자.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바라보는 각종 시각 자체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신다원주의, 조합주의, 뭐 다원주의 이렇게가 쭉 나오는데, 일단은 신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거기 160페이지 그 쪽날개에다가, 쪽날개 있죠? 어디다 빈칸에다가 잖아. 신자가 들어가잖아. 이거는 정부를 능동적 존재로 해석한 이론들이야. 신자가 들어가면. 정부의 능동적 존재를 해석한 이론, 신다원주의, 뭐 신중산주의, 이게 신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약 90%가 정부의 능동성, 자율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알았습니까?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두시고.
신배보주의가 신자 들어가면.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다원주의하고 막스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러면 막시즘 그러는데 이걸 계급이론이라고 그래. 뭐란다? 계급이론. 그리고 하나 더 종속이론. 이렇게 세 개. 이 세 가지는 정부를 수동적인 존재. 정부를 수동적인 존재로 해석한 이론들은 지금 다원주의, 막스주의, 종속이론. 이 세 가지. 혹시 출제는 안 나왔지만 뭐 나올 개연성이 있겠죠? 그렇게만 정리해두자. 자, 그럼 제2절의 정치기 형성 파트부터 내용을 약속할 텐데 실판은 잠깐 좀 보세요. 우리 체제의 과정 배운 거 기억나? 체제론에서 체제의 과정 4단계 얘기했잖아. 여러분 보자.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 국어, 영어, 한국사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공통 과목 아니야. 근데 니들이 이제 그 세 과목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좀, 야, 이거 뭐 표준전수제 해가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점수 덜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합격 못 해. 절대. 진짜 100% 합격 못 해. 5과목이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내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행사학 공부를 지금처럼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럼 현장 가서 시험 점수 안 나와. 100%안 나와. 100% 떨어져. 사회라든가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5과목 자체의 비중을 같이 두고 공부를 해야지 선택 과목이라고 비중을 뒤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람들은 많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가 필요 없어. 이건 여러분들 뭐 수학능력 시험보다도 더 수학능력 시험은 이거랑 비교할 때 느슨해. 그러니까 시간 내가지고 꼭 정확하게 복습들 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안 하는 사람들 꼭 연두에 두고 벌써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11월 달이야.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너네 행정하기는 내가 사회 공부 언제 하려고 그래? 행정법. 내가 1월부터 하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 점수 안 나와. 점수 안 나온대도 여러분들. 한 40, 50, 60 나올걸? 70점도 안 나올걸? 그게 무슨 합격을 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학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복습 안 하면은 학원 소용이 없어. 공부해야 돼.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거니까 내가 뭐 다른 과목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 내서 공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꼭 시간 내고 여기 보자.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계획표를 짰으면 그 계획표에 맞게끔 공부를 한번 해봐. 내가 니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 계획 잡아 안 잡아? 잡을걸? 아침에 일어나서 대강 머릿속에 그리잖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하잖아. 분량도 있겠고.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후 약간 비어 있잖아. 그 저녁에 사회 하시는 분들 사회 있고.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할 때 복습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근데 해야 돼. 늘 수험생이라. 선생님 피곤해가지고요. 수험생 아니야, 여러분들. 수험생이면은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그날 끝내야 돼. 최소한 집에 가서 끝내줘야 돼. 그거 못하면 여러분 수험생 아니에요. 합격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 보자.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젊어서 하는 처절한 싸움이야. 근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져봐. 또 1년 가야 돼. 얼마나 지겨워. 이건 좀 힘들어도 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5과목 다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뒤로 미루지. 오늘 미룬 거 미루면은 또 내일 또 미루잖아. 안 그래? 다음 주가 또 깨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늘 여러분들 학원서 배운 거 집에 가서 꼭 정리 한번 해야지, 복습해야지 하는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여러분 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그거 안 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알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10년 할 거야. 그냥 빨리 끝내야지.
체제론에서는 체제의 과정을 제가 투입, 전환, 산출, 활류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정책의 과정도 체제의 과정의 순환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정책 의제 형성이야. 정부한테 일반 국민들이 뭐 의제로 만들어줘 요구하는 거예요. 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줘. 이게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자체가 의제로 형성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이제 투입이지 뭐야. 그 다음에 요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한다 그래. 이게 전환이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겠죠.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이야. 이걸 현실로 실행하는 걸 그걸 정책 집행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산출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집행된 거 평가하고 그리고 환류가 이루어지겠죠. 평가 환류. 이게 바로 환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에 맞춰서 정책의 과정도 뭐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정책의 형성인데 이건 여러분 영어로 폴리스, 아젠다, 세팅이란 말이 있어. 언어에서 폴리시, 아젠다, 정책의 세팅 그러는데 세팅으로 번역할 때 형성이나 설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2번과 3번과 4번에 의제 형성, 재모형, 형성 변수, 의사결정 C급으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 그래도 좀 비중이 큰 게 2번과 4번이야. 2번과 4번이 보다 더 비중이 큽니다. 자, 그럼 정책의 형성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보자. 자,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관심 문제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 길어왔죠. 즉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길어왔죠. 아까 얘기하신 많은 여러분들 청년들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부의 진지한 관심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의제로 선택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의제 형성의 접근 방법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단 쌍그러 3번에 다운지 엘리트주의의 논쟁. 아까 권력명 얘기했잖아. 이 두 이론이 막 싸움질해. 다운주의가 맞아. 아니야. 우리 엘리트 이론이 맞아. 막 싸움질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운주의 엘리트 비교 박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그죠? 다운 국가로 이익 집단으로 쭉 나왔는데 다 볼 필요 없겠고 거기 여러분들 다운 국가라는 배움으로 그 밑에 이익 집단론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50년대 이론인데 그 벤츄리아 출면의 이론이죠. 이것도 출제에 나왔었죠. 이들의 이론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용어로 다시 이제 구체화되는데 하나는 잠재 집단론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중복 기원론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 포텐셜 그룹이란 말이 올 거야. 잠재 집단론은 보통 때는 침묵을 지키는 다수의 여러분 민중들이 있잖아. 근데 이러한 민중들은 그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 그럼 언제나 성난 노도처럼 행동할 개연성이 커 않고 그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집단일지라도 일반 대중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정책이 이제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수의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 이제가 형성된다. 이게 지금 얘기한 잠재 집단론이에요. 그 잠재 집단은 그냥 일반 민중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중복 기원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집단의 구성은 한 집단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귀속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강연 선생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행정고시 학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도 강의하고 학교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어디에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행정고시 학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교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 또 거꾸로 학교의 이익을 여러분들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정고시 학원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두 집단의 이익을 다 고려해서 내가 시간표를 만들기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중복 해원론이야. 그 밑에 뉴 헤븐스를 대상으로 한 달의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달의 연구도 우리가 파악한 다운지를 대표하는데 자, 달 자체는 미국의 코네티컷주 안에 뉴 헤이븐시라고 하는 여러분들 카운티, 도시 정부가 있었고 이 도시 정부를 대상으로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해.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는데 후 거번스,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여러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소수의 엘리트가
뉴 헤븐시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고 이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책 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야. 각각의 여러분들 여기 이 엘리트 있잖아. 이 엘리트들은 그들의 엘리트의 정치적인 생명을 결정하는 집단들이 있다고 파악해. 그래서 농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돼서 그럼 이 사람의 생명은 누가 결정해? 농민이 결정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민을 대표해서 뭐 되고 그럼 이게 대표는 지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무슨 말은 뭐냐? 각각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 위주를 형성한다 안 한다? 한다.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게 다도제예요.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을 과도제라고 그러고 아까 과도제 기억났나? 누가 얘기했어요? 미헬스. 이건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도시정부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도제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뉴 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다을의 연구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여러분들 다도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발간 50년대에 다원주의를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화면에 하단에 이제 엘리트론이 나왔는데, 자, 엘리트론의 고전적 엘리트 이론 자체가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 모스카라든가 파레토라든가 미헬스가 나왔는데, 미헬스 가르쳐지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고, 파레토는 여러분들, 파레토의 2080 법칙 배워서 안 배웠어? 여기 보자. 전체 모든 결과 80%는 20%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20%의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20% 소수에서 사회가 이끌어간다고 파악하는 게 2080 법칙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여러분들 정책 결정에서 다 이끌어 안 끌어가?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집단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아, 안 많아? 많죠. 지방자치율에 지방자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이라든가 지방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안 기울여? 여러분 관심 없잖아, 솔직히. 아파트만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고 있어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 보통 아파트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결정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해서 내가 30억. 한 아파트에서 결정하는 1년 예산이 30억을 갖고 운영을 해. 입사 대표가 금액이 커져. 엄청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낸 저것만 갖고 그냥 관리비. 관리비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자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권도 개입을 해야 하네. 하고, 뭐 여러분들 뭐 건물 부시고 뭐 깔고 뭐 공사하고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또 돈 빼먹은 놈들도 있어 없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항상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전체의 관리는 지금 얘기한 입주대표 소수가 이끌어가 안 끌어가. 그게 2080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고전 엘리트 이론 자체는 사회는 지배를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지배를 받는 다수의 대중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파악해. 일본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된다. 그 지배하는 계급들을 엘리트라 그러고 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야. 그래서 폐쇄란 말은 다른 집단들이 그들 집단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봐봐, 우리 TV에 무슨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돈 많은 부잣집 아들들 모임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 꼭 여자 한도 신데렐라 같은 꿈을 꾸고 여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쪽당하고 나와 안 나와? 그런 드라마 많잖아. 영화도 많고. 그래서 이를 갈고 나중에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쳐부순다 하는 드라마들 많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갑부집 2세들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문화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잖아. 이게 폐쇄야. 엘리트는 잘 죽이며 다른 계층에 책임을 진다 안 된다? 지지 않는다라고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전적 엘리트론 자체를 바탕으로 이제 50년대에 이 엘리트론이 등장하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밀즈라는 사람 있었잖아. 자, 밀제 이론 자체를 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라 그러고 이 사람의 이론을 소위 우리는 군산복합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군산복합체. 자,
자, 책마다 약간 틀려. 군산복합체로 정리한 책도 있고 군산정 복합체. 미안합니다. 군산정 복합체로 정리한 책도 있어요. 이건 군부, 군인, 산업체, 정부, 고위관료. 워낙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란 말이 있어.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군산복합체인데 내용은 군산정 복합체예요. 자, 1945년도 뭐가 끝나? 2차 대전 끝났잖아. 50년도 뭐가 끝나? 한국동란 이후에 급격한 실체를 구성한 게 미국 사회 누구야? 군이야, 군. 군 장성들. 그리고 군수 산업을 주도했던 산업체의 장들이 있었어. 정부 고위관료가 결합체를 만들어서 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군산정 복합체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보자.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 EBS에서 쓴 뭐 지식 무슨 이야기인가 뭐 책이 있어. 그 책 보면 그 책 나오는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군산정 복합체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지배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록펠로 재단이라고 해서 록펠로 재단 들어봤어요? 록펠로 재단 자체에 이 사람들은 이들이야. 이들. 그 이들이 심지어는 대통령 여러분들도 출마를 좌우해. 그 뒤에서 누가 정하는 거야? 이들이 조정한다고 얘기해. 이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오바마 지금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이들이 배후의 세력이 돼가 이들을 조정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해. 그 세력 자체가 현 정부도 여러분들 어떻게 조정하고 있고 이거래 박근혜 이전에 모두 다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진입하고는 안 되지. 그 사람 얘기니까. 과거에 여러분 정부에 무슨 요직이 있던 사람 얘기하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그 얘기만 찬성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 현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배후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영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와. 나오죠. 그런 거예요, 뭐. 록펠러 재단이. 이게 군산정 복합체예요. 그때 헌터가 파악한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그걸 명성적 연구로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인구 50만에 해당되는 거기 애틀란타 도시정부라고 나오죠. 이 정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연구를 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도시는 약 40명에 해당되는 지역 여러분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죠. 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파악해. 그걸 명성적 연구,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50년대의 엘리티론을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신 엘리티론 나왔는데, 자, 이건 이제 바르바라츠가 얘기한 무의사 결정이란 말이 나왔나? 이 무의사 결정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자. 듣기만 하세요.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각하거나 억압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게 많잖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 노조가 지금 있어 없어? 삼성 노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걸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삼성은 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현대라든가 LG라든가 노조가 다 있잖아. 노조가 없었어.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오더라. 노조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그 뭐 10억 뭘 주겠다고 회의하기도 막 그러다가 얘가 여러분들 통하지 않으니까 얘를 해고해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디냐면은 삼성 무슨 본관 앞인가 어디 여러분들 꼭대기 무슨 뭐 CCTV 있는데 뭐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뭐 1인 시위를 해 꼭대기에 공중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한 기자가 포크레인인가 뭐가 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뭐 인터뷰한 게 나왔거든. 인터뷰한 거. 그게 나왔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던데 여기 보자.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라 공정 이지를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 자체가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걸 납득이 되면은 그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삼성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기각하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건 무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 좀 이따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신엘리티론 자체를 대표하는 이론가 하나가 거기에 크랜선이 파악하고 있는
관성어자 대기 오염에 비정치하라고 적어놔. 거기 클랜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 오염에 비정치하라고 적어놓으세요. 대기 오염에 비정치화. 대기 오염에 비정치화라고 적어놓으세요. 대기 오염에 비정치화. 자, 이 사람은 얘기하던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 자, 게릿이라고 있어요, 게릿이. 옆에는 이제 동시카고가 있고, 근데 게릿시에 US 강철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에서 여러분 공장에서 골드에서 매연을 뽑으면, 그러니까 도시를 여러분들 이거 오염을 시켜. 그러니까 게릿시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게릿시 정부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기오염 금지법 만들어서 여기 단속해주고 규제해줘, 그걸 요구를 해. 그러니까 게릿시에서 어떡하냐? 이 지금 얘기한 환경단체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각해. 그 이유는 뭐냐? 게릿시 자체의 경제력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냐? US 강설세야. 좀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이 여러분들 지배를 안 해. 하죠. 울산은 현대가 지배하고, 포항은 뭐가? 현대. 포항은 뭐? 포항, 제철, 포스코가 지배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럼 이 게릿시에서 얘를 여러분들 단속을 하면은 얘들이 회사하기 좋아, 어려워? 어려우니까 얘들이 일로 이사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파악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게릿시에 있는 경제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단체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각하고 묵살해버려. 그럼 고의적으로 기각하고 묵살했자. 좀 전에 뭐야? 무의사결정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대한 철강 회사 때문에 지역사회 정치체제가 공장의 공해 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했던 사례 캐나사 나왔죠. 어떨 경우에? 만약에 얘기해보자. 대기오염 금지법을 제정하면은, 자, 물어보자. 전체 게릿 시민들한테는 편익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한 US 강철세한테는 그만큼 비용, 피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전체의 편익, 소수의 비용이 있을 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가 발생한다? 무의사결성이 발생한다. 그 파악한 게 클랜슨의 연구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0년대의 신엘리티론의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운 젤리티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 바로 뭐다. 이따 쌍가르 사본의 하위정부 이론이 나왔는데, 이 하위정부 이론은,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자, 정책 결정에는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또 하나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 자, 공식을 대표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사람들이야. 누가 있냐면은, 정부 관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국회 상임위원 정도 국회의원 다 좋아요, 여러분들. 위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 비공식을 대표하는 건 뭐냐면 이익집단이야. 그럼 물어보자. 정부 관리하고 소수의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건 뭐야? 엘리트야, 다운주의야? 응? 엘리트론이지 뭐야. 국회의원들하고 소수의 정부 관료, 이건 엘리트론 아니야. 아니야, 이익집단이주의. 이건 뭐야? 다운주의야. 근데 요 엘리트하고 다원지를 전충시킨 이론이 바로 하위정부야. 자, 이 하위정부에서 오크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공식적인 참여자 밑에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는 하위정부가 있다고 파악해. 이 하위정부는 뭐냐면은 요쪽에 이 집단 자체가 로비 활동을 해. 해가지고 이 두 집단 자체를 포획을 하는 거야. 포섭하는 거야. 정부에서 대단위에 무슨 토목공사 무슨 여러분들 교량 건설한다 그러면은 기업체, 건설업체에서 여러분들 정부 관리하고 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 돈 주고 매수를 해야 하네. 하죠. 그죠? 그럼 결함망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을 철회상각이라 해. 뭐란다? 철회상각. 그 이들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한다. 이거 하위정부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하위정부 나온 거 봐. 거기 국회의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정부 관료 나왔죠? 이 집단 대피 3자 연합을 정책 과정에서 핵심적 세력을 관주한다. 그리고 옆에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중간적인 절충시킨 중간적 이론이란 말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현생 보세요. 내가 요 집단이 로비 활동을 통하여 두 집단을 어떻게 매수했다 그랬죠? 그걸 포획이라 그래요. 포획 이론. 포획, 캡처. 여기 보자. 그럼 포획된 여기 보자. 포획된 이 상임위원이나 정부 관료는 뭐냐? 나한테 로비 활동을 한 이 집단의 자리값을 도모해야 안 해?
이 자리값 도모하는 것을 지대추구라 그래. 지대가 바로 자리값 아니야. 추구 이론. 그래서 이 하위 정보 모형과 관련된 두 가지의 여러분들 이론이 있는데 포획 이론이 있고 지대추구 이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획 이론 자체는 치카고 학파의 스틸버가 얘기한 거고 지대추구 이론 툴락이라고 하는 버진 학파가 얘기했지만 내용은 같아. 근데 만약에 구분할 때는 여기 보세요. 요거 제목이 뭐야? 지대추구. 지대를 뭐라 그랬어요? 자리값. 그래서 아래 건 항상 자리값 도무란 말이 꼭 나와. 거기 봐봐요 여러분들. 지대추구로 해서 맨 밑에 자리값을 추구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그래서 자리값이 나오면 무조건 지대추구야. 내용 같다 하더라도. 아니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정책의 창의론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여러분들 권력 모형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논쟁을 학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5페이지 그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을 대표하는 게 4단계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쉬운 내용이야.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회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이슈화. 세 번째, 체제이제. 네 번째, 제도이제 4단계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 사회 문제는 사회 일각서 제시가 된 욕구나 불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갖고 있는 불만 뭐가 없어요? 정부에 대한 불만? 정부가 뭐 해줬으면 하는 불만 없어? 공무원 시험 과목이 너무 많아서 시험 과목은 2개로 하면 어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영어, 국어, 뭐 한국 다 빼버리고 행정법 2개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건의하는데 자꾸만. 아니 국어는 고등학교 때 보는 거고 한국사는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 한국사 공부도 하고 영어는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공인영어, 한국어 능력 검정 중 공인한국사 그런 거 있잖아. 그 시험으로 검증해서 일단 자기를 따게 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자고 봐 그러게. 모든 시험들은 시험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1년, 2년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진짜 폐허가 돼 여러분들. 그래서 수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 시험이 한 6개월 정도 하면 합격하는 시험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6개월로 단축시키고 모집 인원 자체가 1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을 뽑아놓고 풀제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걸 뽑아 쓰는 게 여기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거기서 뽑아 쓰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직 임명됐다 그러면 끝나는 게야. 그럼 남은 사람들 지방직 임명시키고 그런 식으로 거기 있는 공기업 직원들 거기서 뽑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수험 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스타일스 없는 공부 갖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잖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젊은 여러분들 힘하고 에너지를 국가 발전을 위한 다른 쪽으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이 과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그런 불만이 있어. 공무원 시험 과목 너무 많어. 이게 사회 문제예요. 됐어요? 근데 이것이 갖고 여러분들 TV에서 논쟁이 전개돼서 어떻게 된 거냐. 공무원 시험 과목 숙소한다, 안 된다, 현행에 서로 싸움질해. 이게 논쟁이야. 이게 사회적 이슈. 이슈란 말은 여러분들 뭘 얘기해? 의견의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 이게 논쟁이야, 논쟁.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야, 정부에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체제이제야. 이게 정부의 제도권으로 진입됐다. 이게 바로 맨 밑에 나오고 있는 제도이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와 그 다음에 제도이제, 네 번째 체제이제, 네 번째 제도이제로 갑니다. 거기 세 번째 체제이제를 다른 말로 공정이제 아니면 환경의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체제이제를 뭐라 그런다? 공정이제, 환경이제. 그러고 맨 밑에 제도이제를 맨 밑에 보자. 기관이제, 공식이제, 영향이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의제 형성, 콜과 엘더가 파악한 4단계 과정, 다른 표현 양식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 보자. 166. 자, 일단은 정책이제 유형은 안 나올 테고 그 쌍가루 이번에 정책이제 형성 변수 이게 가끔 출제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 미치는지 그 영향 변수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최고 책임자가 관심 갖고 있다. 그럼 정부 의제로 선택될 기원수 있고 않고? 크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해결책이 있을 것.
여러분 여기 보자. 정부에서 정부의 의지로 선택할 경우에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를 면밀하게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채택해서 이걸 만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차기 정권 연장 여러분들 뭐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겠죠. 그 이왕이면 해결책이 있는 것, 과거의 성공 사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부의 의지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2번에 해결책이 있는 것 나왔고 3번에 유행성은 과거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성공 사례가 있는 것을 정부의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자, 5번에 정치 체제 구조 운영 방식, 집권화되어 있냐, 다원화되어 있냐, 언론은 개방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도 집단의 힘, 그러니까 그런 사회 문제나 공정의제를 고울하는 집단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회적 위성은 문제의 심각성과 가히 같다.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정도가 사회적 위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희대의 살인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화성살인사건, 인사살인사건, 사건 자체가 다 새롭게 도마에 올랐잖아.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얘기한 식으로, 살인자도 아닌데 여러분들 살인자로 오명을 쓰고, 여러분들 뭡니까? 구속돼가지고 일정 동안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사회에 엄청 충격을 줘서 야 그냥 정부에서 이거 좀 아무리 어떤 걸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건 자체가 발생하고 몇 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해서 그 죄를 못 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법을 지정해서 죄를 묻게도 해야 돼 하고 많은 사람 요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사회적 위성이야. 자, 그 다음 나온 게 기술적 복잡성이란 말이 나오죠. 이 기술적 복잡성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얘기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 안 커? 크죠. 그래서 이 기술적 복잡성은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이야. 낮을수록 정부의 의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건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복잡성은 앞에 뭐가 들어가든지 낮을수록 정부의 의지로 선택이 돼. 좀 전에 기술적 복잡성, 이해관계의 복잡성, 문제의 복잡성. 여러분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하고 단순한 거 어느 게 해결하기 쉬워? 이거 단순한 거. 문제가 복잡한 거 단순한 거 어느 게 해결하기 쉬워? 단순한 거. 그러니까 복잡성은 앞에 뭐가 들어진 간에 낮을수록 정부의 의지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거 하나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인 사건, 뭐 시간성 나왔는데 이 시간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디를 보냐 하면은 첨삭지도권 밑에 보시면은 3번의 문제의 특성에 보시면은 니은번의 문제의 시간성이라는 게 나왔죠. 가름 봐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이제 냅두면은 그냥 바로 없어져.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는 문제는 정책 의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문제를 방치해두면은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돼. 오랜 사회적 문제가 돼.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공식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성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십시오. 자, 봤으면 됐고 다시 옆 페이지. 정책 형성의 참여자가 나왔는데 자, 공식적 참여자하고 비공식 두 가지가 나올게요. 공식은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을 공식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공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논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이해할게. 다음 페이지. 비공식에 이익집단과 정당이 나와. 근데 이익집단과 정당의 역할이 틀리죠. 이익집단은 몰래 이익의 표출, 정당은 이익의 지배학기는 관정하고 있다. 구분해서 가져갈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말씀은 그 밑에 의제 형성의 세 가지의 모형이 쭉 나왔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